네, 2부 주제입니다. IFRS 17이 불러온 지각 변동, 보험 섹터 전망은? 네, 보험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관련 내용들이 업계에서도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움직였던 그런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IFRS 17. 국제 회계 기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이름도 어려운 IFRS 17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IFRS 17은요, 기본적으로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그 국제 회계 기준이죠, IFRS는. 네. 잘 아시겠지만, 회계 제도상 원래 이제 자산과 부채는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를 해왔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보험회사의 부채는 결국에는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현재 가치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거죠. 네. 이걸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요.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1998년도에 우리 희연이가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요. 네. 한 30년 만기입니다. 28년도죠? 네, 28년도에 만기가 될 예정인데, 미래에 예상되는 보험금이 100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 보험금의 현재 가치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를 그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할인율, 네. 즉 금리죠. 그런데 이 금리를 제가 1998년도에 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의 금리로 만기 때까지 2028년도까지 네. 쭉 가져가는 게 보험 부채의 원가 평가예요. 그렇군요. 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는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금리는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98년도에 뭐 시장 금리가 20%였어요. 근데 지금 23년도에는 시장 금리가 한 4% 정도 되죠. 3, 4%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할인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변동을 해서 98년도에는 뭐 할인을 쳐서 8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래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네. 지금은 사실상 96 정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그쵸. 그걸 그렇게 가져오지 않고 계속 원가로 평가를 해온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부채의 원가 평가였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들어온다면은 그럼 이제 시가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들어옵니다. 네. 뭐가 들어오냐면요. 그동안에는 이제 보험사들의 회계를 현금주의로 했어요. 네. 현금주의로 한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었을 때 보험료를 납입을 하죠. 네. 그러면 이 납입한 보험료를 실제로 보험료가 납입이 된 것에 대해서 보험사는 매출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캐시아웃이 되잖아요. 캐시인과 그렇죠. 캐시아웃이 네, 네. 매치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손익을 계산하는 그것이 이제 현금주의인데 이제는 이게 발생주의로 전환이 됩니다. 네. 발생주의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이 보험회사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있겠죠? 제 계약분에 네. 대해서 98년도부터 2028년까지 30년 동안 이 보험사가 총 예상되는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그럼 이 100이라고 하는 미래 예상 이익을 30년 동안 네. 균등삼각해서 매출로 인식을 하고 이익으로 잡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마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하시기는 하실 텐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보험 부채가 이제 시가평가가 되면서 생각보다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부채를 적게 잡게 되고 자본이 늘어나는 것. 회계적인 네. 효과는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발생주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기존 대비해서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험사들이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증익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보험사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호재성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좀 전환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증익이 된다는 게 지금 보험주들이 약간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얘기할 때 CSM이라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이 CSM이라고 하는 게 그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계약이 앞으로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그걸 산출을 해서 부채로 넣어놓고 계약 기간에 걸쳐서 이거를 이익으로 균등상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CSM이 100이라고 치고 30년 동안 균등상각을 한다고 치면은 매년 이익은 3.3씩 잡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 CSM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얻을 이익 규모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뭐 약간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이유가요? 그쵸. 이게 왜냐면 미래치를 사실 그 폴캐스트를 해갖고 잡는 그거를 거죠. 네. 땡겨와서 잡는 거니까 네. 이걸 실제로 제대로 그 예상을 한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이 과연 맞느냐에 네.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바예요. 네. 하지만 이 CSM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계리 컨설팅 펌이 이제 그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가정치들을 사실 금융당국에서 다 모니터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보험사들이 그 가정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뭐 미래 예상될 뭐 그 CSM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으로 부풀릴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공시를 통해서 다른 보험사들하고 비교를 하게 될 거잖아요. 네. 다른 보험사들은 이 정도밖에 CSM 안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 보험사는 이렇게 더 높아? 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 CSM은 한 번 산정되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CSM이 변동을 해요. 어떻게 그렇군요. 변동을 하냐면은 네. 일단 첫 번째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새로운 신계약이 들어오면은 여기에는 또 신계약 유입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CSM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SM이 또 200인 계약을 또 팔았다 하면은 CSM 100에서 3.3을 상각을 시키고 CSM 200이 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총합 이제 뭐 한 299? 네. 뭐 그 정도 이제 나오겠죠. 296.6. 그럼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실차가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예상치와 실제치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계약은 뭐 CSM 100이 나올 계약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 중간에 갑자기 해지가 돼서 100까지 CSM을 다 못 가져가고 한 60 정도에서 끝났다 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상각시키고 새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빼버리는 거죠. 네. CSM이 실제랑 예상치랑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은 제외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게 이제 CSM 무브먼트라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상치랑 실제치랑의 차이가 크면은 당연히 그 보험사는 그쵸. 그렇게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시장에서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매니플레이트를 할 수 있는 룸은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뭐 보험사들 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롭게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좀 업계에도 순위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러면은 이익을 우리가 이제 그 보게 되는 지표는 첫 번째로는 CSM을 네. 생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CSM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CSM이 크면 클수록 이익은 당연히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각률이겠죠. 상각을 네.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짧으면은 당연히 이익을 더 많이 잡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사실상 앞으로 이익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는 게 지금 당장만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신계약이 얼마나 잘 유입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CSM이 계속 늘어나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변동을 하느냐, 네. 꾸준한 이익 성장이 가능해지는 보험사가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DB손해보험이 네. 굉장히 좀 유력하게 그 업계 순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동안의 이제 업계 순위는 1등이 삼성화재, 2등이 뭐 DB손해보험, 3등이 현대해상 이런 이제 순서로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삼성화재보다는 DB손해보험이 1등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3등으로 메리츠화재가
또 올라올 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업계 지각 변동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네요. 얼마 전에 DB손해보험 또 신고가 경신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험 섹터들 실적 발표도 지금 됐나요? 좀 이뤄질 것 같은데 오늘 실적 전망이나 현황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지금 보험업종은 1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아, 네. 나올 회계 수가 기준 없어요. 때문인가요? 네, 네.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모든 그 회계 계정들이 다 바뀌거든요. 다 바뀌는데 우리가 그 손익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숫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과거 숫자들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사실상 지금 손익을 제대로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좀 빈약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프리뷰를 뭐 작성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숫자들이 실제치랑 너무 달라지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좀 혼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 CSM 규모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보험사들의 연간 CSM 규모는 다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분기 실적을 전망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좀 그 간단하게 이걸 모델링해서 이제 그 산출했었던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닝 서프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컨센에는 세븐틴 효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50에서 100% 정도의 YOY 증익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IFRS 17을 마법의 세븐틴이라고도 불러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분기 네. 보험 실적 뭐 금방 발표가 될 테니까요. 살펴보시면서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는 향후에 이제 보험 섹터 모멘텀 요소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토픽도 같이 골라주세요. 네, 사실 보험업종의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찾기 어렵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우리나라 뭐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이런 환경에서 뭐 보험업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보험업종을 정말 그 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그 투자 비어클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손해보험 업종, 생명보험 업종 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밸류에이션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IFRS 17으로 전환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기존 대비해서.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메인으로 활용하던 방식이 그 골든 그로스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 타겟 PBR을 산정을 하고 ROE와 함께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기업 가치 평가법 자체가 아예 바뀌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그 안에 들어가던 숫자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보험사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제로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이 앞으로는 정상화가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네.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 비어클로서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나눠서 좀 토픽 같이 골라주세요. 네,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지금 D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만약에 금리 상승에 대한 컨빅션이 있으시다면은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토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손해보험에서 토픽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고요. 생명보험에서는 하나생명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손해보험사 DB손해보험은 조금 어느 정도 토픽으로 꼽으신 이유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현대해상은 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CSM 상각률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게 가장 좀 클 거예요. 사실 상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좋지만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신계약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입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DB 손해보험이 약간 좀 그런 케이스예요. 상각률이 좀 높습니다. 네. 이익도 잘 나올 거고요. 하지만 이제 신계약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요거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는 없기 때문에 DB 손해보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근데 우리나라 보험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슈로 인해서 크게 뭐 지속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현대해상이 굉장히 전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해상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의 그 상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듀레이션들이 이제 긴 계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얇고 길게 가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익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보수적으로 그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현대해상이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공격적으로 보험업종을 보신다면은 DB 손해보험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픽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에서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보다 유리하다고요? 네,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근거인지는 궁금하기는 한데요. 네. 이게 사실 어디가 더 수혜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약간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생명보험사가 훨씬 더 싸지기 때문에 생명보험사가 그렇군요. 수혜고 네. 이익 관점에서는 뭐 생보나 손보나 좀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좀 그 표현을 하자면은 좀 이제 걸어 다니던 어린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느냐라고 네. 하면 그건 약간 이제 손해보험 업종이 될 거고 네. 이제 산소호흡기 달고 있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생명보험 업종이고 네. 어디에서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는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한 선택을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보험주를 그럼 투자할 때 약간의 뭐 리스크라든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CSM 관점에서는 이 CSM이 실제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요게 이제 가장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금융업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금리의 방향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이전처럼 다시 뭐 1%대 금리로 갑작스럽게 이제 하락한다라고 네.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 불편함은 있죠. 네. 네. 일단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으로 1부와 2부를 진행했는데요. 1부에서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또 보험업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또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증권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해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험업종은 내용이 좀 어려우셨죠? IFRS 17,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때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지 굉장히 쉽고 좀 재밌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